같은 나이인데도 확연히 다른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한쪽은 매일 한숨만 쉬고 불평만 하고 과거만 그리워합니다. 텔레비전만 보다가 잠들고 아침에 눈뜨기가 괴롭습니다. 자식들은 연락이 뜸하고 친구들은 하나둘 멀어지고 배우자와는 할 말이 없습니다. 하루하루가 그저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반면 다른 한쪽은 어떤가요? 같은 나이, 아니 오히려 더 나이가 많은데도 눈빛이 반짝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뭘 하지 설렙니다. 새로운 걸 배우고 사람들과 만나고 웃고 떠들고 계획을 세웁니다. 주름은 있지만 표정은 밝고 걸음은 느리지만 방향은 분명합니다. 대체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돈이 많아서일까요? 아닙니다. 건강해서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자식이 잘 돼서일까요? 전혀 아닙니다.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10가지 습관을 알고 실천하느냐, 모르고 지나치느냐입니다. 이 10가지는 특별한 재능이 필요 없습니다. 많은 돈도 들지 않습니다. 건강하지 않아도 할 수 있습니다. 단지 알고 시작하느냐, 모르고 포기하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지금부터 그 10가지가 무엇인지, 왜 효과가 있는지,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실제로 이 10가지를 실천해서 인생이 완전히 바뀐 분의 이야기도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글이 여러분께 유익하다고 생각하시면 댓글에 네라고 적어주세요. 유익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노라고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이 제가 더 발전하는 힘이 됩니다.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인생이 바뀌는 순간을 경험하실 겁니다. 이제 67 박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할머니는 평생을 착하게만 살았습니다. 시부모님 모시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자식 셋 키우느라 자기 인생은 없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언젠가 내 시간이 오겠지 했고 중년에는 자식들 다 키우면 내 삶을 살겠지 했습니다. 그런데 예순이 되고 보니 아무것도 남은 게 없었습니다. 자식들은 각자 바쁘게 살았습니다. 명절에나 얼굴 보고 전화는 한 달에 한두 번이었습니다. 남편은 퇴직하고 집에만 있으니 오히려 더 불편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새끼를 차려야 하고 빨래며 청소며 끝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2년을 보냈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한숨부터 나왔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사나? 내 인생이 이게 다인가? 이런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엔 눈물이 났습니다. 그렇게 흘러가는 대로 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동네 복지관에서 건강 강좌가 있다기에 나갔습니다. 강좌가 끝나고 쉬는 시간에 한 어르신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저기요, 처음 보는 얼굴인데 오늘 처음 오셨어요? 네, 그냥 한번 나와봤어요. 그 어르신은 74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눈빛이 20살 청년 같았습니다. 박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어르신은 어떻게 그렇게 밝으세요? 그랬더니 그 어르신이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예전엔 자네처럼 힘들었네. 65까지는 정말 죽고 싶을 만큼 외롭고 우울했어. 그런데 어느 날 복지관 상담 선생님한테 10가지를 배웠지. 그걸 하나씩 실천했더니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네. 지금은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게 기다려져.
박할머니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그 10가지가 뭔가요? 그랬더니 어르신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첫째, 매일 감사 3가지를 찾아라. 둘째, 새로운 걸 배워라. 셋째, 관계에 적당히 거리를 둬라. 넷째, 자신을 칭찬하라. 다섯째, 과거를 놓아줘라. 여섯째, 몸을 움직여라. 일곱째, 작은 목표를 세워라. 여덟째, 하루에 한 번은 웃어라. 아홉째, 나만의 시간을 가져라. 열째, 오늘을 살아라. 박할머니는 고개를 갸우댔습니다. 그게 정말 될까요? 나이도 많은데 지금 와서 뭐가 바뀌겠어요? 그랬더니 어르신이 말했습니다. 나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네. 그런데 해볼 게 없으니까 일단 시작했어. 첫날은 감사할 게 뭐가 있나 싶었는데 억지로라도 찾아봤지. 밥이 맛있었다. 날씨가 좋았다. 몸이 아프지 않았다. 이런 것들 말이야. 신기하게도 일주일만 하니까 세상이 다르게 보이더군. 박할머니는 반신반의하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었습니다. 복지관에서 좋은 어르신을 만났다. 저녁 반찬이 맛있었다. 허리가 덜 아팠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며칠 하다 보니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기분이 조금 나아졌습니다. 이 주일이 지나자 남편한테 짜증이 덜 났습니다. 3주일이 지나자 복지관 노래 교실에 등록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옛날 친구한테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2달이 지나자 매일 아침 30분씩 걷기 시작했습니다. 3달이 지나자 박할머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노래 교실에서 친구들이 생겼고 걷기 모임에도 나갔고 손주들한테 먼저 영상 통화를 걸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남편과의 관계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예전엔 남편 보기만 하면 답답하고 짜증났는데 이제는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남편도 아내가 밝아지니까 덩달아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6개월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박할머니는 그 74 어르신을 복지관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어르신, 정말 고맙습니다.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랬더니 어르신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니네. 자네가 용기를 내서 시작했기 때문이야. 이제 자네도 힘든 사람 보면 알려주게. 나이 들어서도 행복할 수 있다고 말이야. 지금 박할머니는 69입니다. 매일 감사하고 매일 배우고 매일 웃으며 삽니다. 자식들은 엄마가 밝아졌다며 더 자주 연락하고 남편은 고맙다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본인이 행복합니다. 박할머니의 변화는 기적이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박할머니를 변화시킨 그 10가지는 정확히 무엇이며 왜 효과가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매일 감사 3가지를 찾아라. 심리학에서 가장 강력한 행복의 열쇠가 바로 감사입니다. 미국 심리학자들이 실험을 했습니다. 우울증 환자들을 2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한 그룹은 매일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었고 다른 그룹은 평소처럼 지냈습니다. 4주 후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감사 일기를 쓴 그룹의 우울증 수치가
평균 40% 감소했습니다. 약물 치료 없이 말입니다. 감사는 관점을 바꿉니다.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보게 만듭니다. 그러면 세상이 완전히 다르게 보입니다. 두 번째, 새로운 걸 배워라.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뇌는 죽는 순간까지 변할 수 있습니다. 이걸 뇌가소성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울 때 뇌에서는 신경세포 간 연결이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이게 치매 예방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약보다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이 나이에 뭘 배워서 어디에 쓰나 바로 이 생각이 노화를 부르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배움의 목적은 써먹기가 아닙니다. 배움 그 자체가 뇌를 살리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세 번째, 관계에 적당히 거리를 두라. 심리학자들이 50년 이상 된 부부 200쌍을 연구했습니다. 행복한 부부들의 비결은 많이 대화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적당히 거리를 두는 것이었습니다. 함께 있으면서도 서로의 공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원하는 게 뭘까요? 아내가 이것저것 챙겨주는 거 아닙니다. 그냥 놔두는 겁니다. 아내가 원하는 게 뭘까요? 남편이 자상하게 대해주는 거 아닙니다. 간섭 안 하는 겁니다. 서로 놔두는 것, 이게 노년 부부의 지혜입니다. 네 번째, 자신을 칭찬하라. 뇌과학자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칭찬할 때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된다고요. 즉, 남에게 칭찬받을 때와 똑같은 행복 호르몬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들이 우리를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자신을 깎아내리는 게 문제입니다. 이제 다 늙어서 쓸모없지. 이 말 누가 합니까? 바로 본인입니다. 타인의 평가는 바꿀 수 없지만 내가 하는 자기 평가는 지금 당장 바꿀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과거를 놓아줘라. 과거에 집착하는 것만큼 현재를 망치는 건 없습니다. 그때 그렇게 할 걸, 저 사람만 아니었어도 이런 후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입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과거를 놓아주는 순간 현재가 선명해진다고요. 여섯 번째, 몸을 움직여라. 운동이 우울증 치료에 약만큼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하루 30분만 걸어도 뇌에서 세로토닌이 분비됩니다. 이게 행복 호르몬입니다. 나이 들면 몸이 불편해서 못 움직인다고요? 아닙니다. 안 움직이니까 더 불편해지는 겁니다. 조금씩이라도 움직이면 몸이 따라옵니다. 일곱 번째, 작은 목표를 세워라. 심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가 자기 효능감입니다. 내가 뭔가를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이죠. 이게 삶의 의욕을 만듭니다. 그런데 나이 들면 이 자기 효능감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목표가 없기 때문입니다. 작은 목표라도 세우고 이르면 자기 효능감이 높아집니다. 오늘은 3,000보를 걷겠다. 이번 주에는 책 한 권을 읽겠다. 이런 작은 목표 말입니다. 여덟 번째, 하루에 한 번은 웃어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이들은 하루에 300번에서 400번을 웃습니다. 그런데 성인이 되면 하루 평균 15번으로 줄어듭니다. 60대 이후에는 하루에 한 번도 웃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웃음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닙니다. 웃을 때 우리 몸에서는 엔도르핀이 분비됩니다. 천연 진통제죠.
동시에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은 감소합니다. 한번 크게 웃는 것이 15분간 조깅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더 신기한 건 진짜 웃음과 억지 웃음을 뇌는 구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억지로라도 웃으면 뇌는 행복하다고 착각합니다. 9번째, 나만의 시간을 가져라. 노년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자식도 배우자도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입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았으면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나만의 취미, 나만의 친구, 나만의 공간을 가지세요. 그게 진짜 노년의 자유입니다. 10번째, 오늘을 살아라.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건 오늘뿐입니다. 오늘 하루를 재미있게 사는 것, 그게 인생을 재미있게 사는 비결입니다. 어제 일로 후회하고 내일 일로 걱정하느라 정작 오늘을 놓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합니다. 이 10가지는 모두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심리학, 뇌과학, 철학이 모두 증명한 진리입니다. 특별한 재능도 많은 돈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알고 실천하느냐, 모르고 지나치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말했습니다. 인생의 오후는 인생의 아침과는 다른 의미를 갖는다고요. 아침이 확장과 성취의 시간이었다면 오후는 깊이와 의미의 시간입니다. 젊었을 때는 밖으로 달렸다면 이제는 안으로 들어갈 시간입니다. 남에게 인정받으려 애썼다면 이제는 나를 인정할 시간입니다. 뭔가를 쌓으려 했다면 이제는 내려놓을 시간입니다. 그게 바로 노년의 지혜입니다. 철학자 노자는 말했습니다. 족함을 아는 자는 부유하다고요.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더 가지려고 애쓰는 사람은 평생 가난합니다. 마음이 가난하니까요. 심리학자 아들러는 말했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으면 타인과 비교하지 말라고요. 남의 자식이 잘나 보이고 남의 배우자가 좋아 보이는 건 당연합니다. 남의 떡이 커 보이는 법이니까요. 하지만 그건 겉모습일 뿐입니다. 누구나 사정이 있습니다. 내 가족도 남의 가족도 다 불완전합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비교를 멈추는 순간 행복이 시작됩니다. 철학자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인생은 짧지 않다. 우리가 낭비하는 것이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합니다. 하루 24시간은 모두에게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을 후회와 걱정으로 낭비하고 어떤 사람은 감사와 기쁨으로 채웁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박할머니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정말 이게 될까? 하지만 하나씩 실천하면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60에 시작해도 변합니다. 90에 시작해도 달라집니다. 중요한 건 나이가 아니라 시작하는 용기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0가지를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면 부담스럽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작은 행동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첫 번째, 매일 자기 전에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으세요. 거창한 거 아닙니다. 오늘 날씨가 좋았다. 밥이 맛있었다. 몸이 아프지 않았다. 이런 것들 말입니다. 수첩이든 달력이든
스마트폰 메모장이든 상관없습니다. 적는 행위 자체가 중요합니다. 적으면서 하루를 돌아보게 되고, 돌아보면서 감사할 일을 찾게 되고, 찾다 보면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처음에는 찾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도 억지로라도 3가지를 찾으세요. 일주일만 하면 습관이 됩니다. 한 달 하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한 73살 여성분이 말씀하셨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남편이 밥 투정 안 하는 게 고마운 줄 몰랐어요. 그냥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나이 들어서 보니 뭘 해줘도 잘 먹어주는 남편이 얼마나 고마운 사람인지 알겠더라고요. 이게 바로 감사의 힘입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감정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2번째, 새로운 것을 배우기 시작하세요. 거창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궁금했던 것, 하고 싶었던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노래를 좋아하시나요? 복지관 노래교실에 등록해 보세요. 손재주가 있으신가요? 뜨개질, 소예, 그림 같은 걸 시작해 보세요. 몸 쓰는 걸 좋아하시나요? 요가, 걷기, 댄스 같은 걸 배워보세요. 배움은 나이와 관계없습니다. 시작하기에 늦은 나이란 없습니다. 뇌과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뇌는 죽는 순간까지 변할 수 있다고요. 80살, 90살에도 뇌는 새로운 걸 배울 수 있습니다. 단지 젊었을 때보다 시간이 좀 더 걸릴 뿐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시간은 흐르잖아요. 1년 후에도 여러분은 1살 더 먹어 있을 거예요. 그때 1년 전에 그거 배울 걸 하고 후회하실 건가요? 아니면 1년 동안 이렇게 많이 배웠네 하고 뿌듯해 하실 건가요? 중요한 건 혼자 하지 말라는 겁니다. 친구들과 함께 하면 재미도 2배, 효과도 2배입니다. 그리고 완벽을 추구하지 마세요. 잘하려고 배우는 게 아닙니다. 즐기려고 배우는 겁니다. 실수해도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그 과정 자체가 뇌를 자극하고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3번째, 관계에 적당한 거리를 두세요. 배우자와 하루 종일 붙어 있지 마세요. 각자의 시간을 가지세요. 남편은 친구들과 바둑을 두고 아내는 복지관에서 노래를 배우고 점심은 각자 해결하고 저녁에 집에서 만나면 됩니다. 그러면 저녁에 만날 때 반갑고 할 얘기도 생깁니다. 한 75, 새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아침마다 동네 정자에 가서 친구들과 바둑을 둡니다. 아내는 복지관에 가서 요가 수업에 참여합니다. 점심은 각자 해결하고 저녁에 집에서 만납니다. 주변 사람들이 물었죠. 부부가 왜 따로따로 지내세요? 사이가 안 좋아요. 그랬더니 2분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저녁에 만날 때 반갑고 좋아요. 할 얘기도 생기고요. 이게 바로 성숙한 거리의 기술입니다. 함께 있으면서도 서로의 공간을 인정하는 것. 그게 오래가는 부부의 비결입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군자의 사귐은 물과 같이 담백하고 소인의 사귐은 술과 같이 달다. 진정한 관계는 끈적하지 않습니다. 적당한 거리가 오히려 관계를 오래 유지합니다. 자식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자주 연락하지 마세요. 일주일에 1번, 2주일에 1번이면 충분합니다. 자식들도 자기 삶이 있습니다. 놔두는 게 사랑입니다. 4번째,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자신을 칭찬하세요. 나는 소중하다. 나는 가치 있다.
오늘은 좋은 일이 생긴다. 처음엔 어색해도 일주일만 하면 익숙해집니다. 뇌는 우리가 말하는 걸 믿습니다. 매일 아침 나는 쓸모없어 라고 생각하면 뇌는 그걸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쓸모없는 사람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반대로 나는 가치 있어 라고 말하면 뇌는 그것도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자신감 있게 행동하게 됩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내 팔자가 원래 그렇지, 내 주제에 무슨 이런 얘기 절대로 하지 마세요. 이 말은 스스로에게 거는 저주입니다. 한 84세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거울 앞에 섭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소중하다. 나는 건강하다. 오늘은 좋은 일이 생긴다. 어떤 분들은 유치하지 않나요? 하고 묻습니다. 맞습니다. 처음엔 어색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뇌는 우리가 말하는 걸 믿습니다. 매일 이렇게 말하니까 정말로 자신감이 생기더랍니다. 5번째, 과거를 놓아주는 연습을 하세요. 과거에 대한 후회가 떠오를 때마다 이렇게 말하세요. 이미 지나간 일이야. 바꿀 수 없어. 지금이 중요해. 3번만 반복하면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장자는 말했습니다. 과거는 이미 사라졌으니 잡을 수 없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기다릴 수 없으니 오직 현재만이 우리가 사는 시간이다. 그때 그렇게 할 걸. 이런 후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입니다. 6번째, 매일 조금씩이라도 몸을 움직이세요. 거창한 운동이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스트레칭 10분, 밥 먹고 나서 동네 한 바퀴,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몸을 움직이면 뇌에서 세로토닌이 나옵니다. 이게 행복 호르몬입니다. 우울한 기분이 사라지고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뀝니다. 처음엔 힘들어도 일주일만 하면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낄 겁니다. 한 달 하면 아침에 일어나는 게 한결 수월해집니다. 나이 들면 몸이 불편해서 못 움직인다고요? 아닙니다. 안 움직이니까 더 불편해지는 겁니다. 조금씩이라도 움직이면 몸이 따라옵니다. 3개월 하면 혈압이 낮아지고 혈당도 안정됩니다. 6개월 하면 주변 사람들이 젊어 보인다고 말합니다. 7번째, 작은 목표를 세우세요. 오늘은 책 10페이지 읽기, 이번 주는 친구한테 전화 한 통 하기, 이번 달은 새로운 장소 한 군데가 보기, 이런 작은 목표 말입니다. 목표를 세우고 이루면 성취감을 느낍니다. 나도 할 수 있구나. 이 느낌이 자존감을 높이고 삶의 의미를 만들어 줍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자기 효능감, 즉 내가 무언가를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이 행복의 핵심이라고요. 목표는 꼭 달성 가능한 것으로 세우세요. 너무 큰 목표는 오히려 좌절감만 줍니다. 작은 목표를 달성하는 기쁨이 쌓이면 큰 변화가 됩니다. 8번째, 하루에 한 번은 웃으세요. 억지로라도 좋습니다. 거울 보고 입꼬리를 올리고 하하하 소리를 내보세요. 처음엔 이상하지만 일주일만 하면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영상을 하나 찾으세요. 코미디 프로그램이든 동물 영상이든 손주 영상이든 상관없습니다. 매일 10분만 웃으세요.
그 10분이 하루를 바꿉니다. 웃는 순간 뇌는 행복을 만들어냅니다. 그때 스트레스는 고통이 아니라 유머가 됩니다. 한 78세의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우울증으로 고생하다가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5분씩 웃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우스웠습니다. 거울 속 자기 모습이 너무 이상해서 진짜 웃음이 나왔습니다. 3주 후 우울증 수치가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6주 후에는 거의 정상 수준으로 회복됐습니다. 이게 바로 행동이 감정을 만든다는 심리학의 핵심 원리입니다. 기분이 좋아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기분이 좋아지는 겁니다. 9번째, 나만의 시간을 가지세요. 하루에 30분이라도 좋습니다.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나만의 시간을 만드세요. 그 시간에 책을 읽어도 좋고, 음악을 들어도 좋고, 그냥 멍하니 있어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그 시간만큼은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이라는 겁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았으면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게 노년의 권리입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나만의 시간을 갖는 사람이 관계도 더 건강하게 유지한다고요. 자기 자신을 돌볼 줄 알아야 남도 돌볼 수 있습니다. 10번째,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사세요. 과거를 후회하지 마세요. 미래를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세요. 오늘 무엇을 먹을지, 오늘 누구를 만날지, 오늘 무엇을 할지, 오늘만 생각하세요. 노자는 말했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오늘 하루 재밌게 산 사람이 1년을 재밌게 삽니다. 1년을 재밌게 산 사람이 평생을 재밌게 삽니다. 여러분, 10가지를 한꺼번에 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은 하나만 시작하세요. 내일은 하나 더 추가하세요. 일주일 후면 여러 개가 습관이 됩니다. 박할머니도 처음엔 한 가지만 했습니다. 감사 일기 쓰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그게 습관이 되자 2번째를 시작했습니다. 노래, 교실 다니기, 그렇게 하나씩 추가하다 보니 6개월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진짜 젊음은 마음가짐에서 나옵니다. 70도, 80도, 90도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인생의 후반부가 오히려 가장 아름답고 자유로운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남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 행복은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있다. 부자라고 행복한 게 아닙니다. 건강하다고 행복한 게 아닙니다. 자식이 잘난다고 행복한 게 아닙니다. 행복은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걸 선택하는 건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짧지 않다. 우리가 낭비하는 것이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합니다. 하루 24시간은 모두에게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을 후회와 걱정으로 낭비하고 어떤 사람은 감사와 기쁨으로 채웁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가장 아름다운 노년은 나이를 먹어도 웃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주름은 늘어도 마음의 주름은 펴는 것입니다. 몸은 늙어도 영혼은 젊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웃음과 행복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오늘이 바로 여러분 인생 후반전의 첫날입니다. 80에 시작해도 변합니다. 90에 시작해도 달라집니다. 중요한 건 나이가 아니라 시작하는 용기입니다.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10가지 중에서 오늘부터 몇 번째를 실천하실 건가요? 첫 번째부터 시작하실 건가요? 아니면 가장 쉬운 것부터 하실 건가요? 숫자만 적어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다짐 하나하나가 이 글을 더 가치 있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용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용기가 됩니다. 함께 나이 들수록 더 재밌는 인생을 살아봅시다. 그리고 이어서 다음 주제를 공유하겠습니다. 평생 가난하게 사는 습관 7가지. 60, 70대 꼭 보세요. 노년의 지혜. 여러분 통장에 지금 얼마 있습니까? 100만 원 있습니까? 50만 원도 없으십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10만 원도 안 되시는 분 계시죠?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 노인 10명 중 4명이 가난하게 살고 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았는데도 말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오늘 그 진짜 이유를 알려드립니다. 평생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7가지 치명적인 습관입니다. 이 습관들이 여러분의 통장을 텅 비게 만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이 습관들을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본인에게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오늘 당장 고치십시오. 대한민국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압도적인 1위입니다. 이분들 대부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맞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열심히 사셨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고 자식들 뒷바라지 하느라 본인은 옷 한 벌 제대로 사입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된 걸까요? 노후 빈곤의 원인은 단순히 돈을 못 벌어서가 아닙니다. 평생 반복해 온 잘못된 습관이 60대, 70대가 되어서야 폭탄처럼 터지는 것입니다. 마치 조용히 쌓이던 눈이 어느 순간 눈사태를 일으키듯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왜 이렇게 됐을까? 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왜 통장은 비어 있을까? 다른 사람들은 괜찮아 보이는데 왜 나만 이럴까? 사실 이것은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세대 대부분이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는 명확한 원인이 있습니다. 바로 잘못된 습관입니다. 어떤 습관들일까요? 체면 때문에 무리하는 습관, 중요한 일을 자꾸 미루는 습관, 외로울 때마다 돈으로 해결하는 습관, 자식이 있으니 괜찮다고 생각하는 습관, 작은 돈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습관, 아플 때 참고 넘어가는 습관, 이제 와서 뭘 바꾸나 싶어 포기하는 습관, 이런 습관들이 여러분의 노후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하나하나는 작아 보입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30년, 40년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통장은 텅 비고 자식들에게 손 벌리고 병원비도 못 내는 신세가 됩니다. 무섭지 않으신가요? 더 무서운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본인에게 이런 습관이 있다는 것조차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당연하게 살아왔으니까요. 우리 세대는 다 이렇게 산다고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예전 방식으로는 노후를 지킬 수 없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자식들도 여유가 없습니다.
국가도 다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결국 나를 지킬 수 있는 건 나 자신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문제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내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그 습관이 왜 위험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고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평생 가난하게 만드는 7가지 습관을 낱낱이 밝히겠습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보여드리고 왜 이 습관들이 위험한지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분들이 이 중에 최소한 서너 가지는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지금이라도 알게 되었으니까요. 지금부터라도 바꾸시면 됩니다. 70대에도 늦지 않았습니다. 80대에도 바꿀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한 변화할 수 있습니다. 이 습관들을 고치는 순간 여러분의 노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통장 잔고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아도 됩니다.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이 글이 유익하다고 생각하신다면 댓글에 예라고 적어주세요. 유익하지 않다면 아니요라고 적어주세요. 피드백을 바탕으로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의 노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 최영순 할머니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영순 할머니는 부산 해운대구에서 40년 넘게 살아온 분입니다. 젊은 시절 할머니는 수영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남편 강철호 씨와 함께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김치를 담그고 나물을 무치고 조림을 만들었습니다. 저녁 8시까지 가게를 지키고 집에 돌아오면 9시가 넘었습니다. 일요일에도 쉬지 않았고 명절에도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렇게 30년을 일했습니다. 2딸, 큰딸 수정이와 작은딸 민지를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할머니 본인은 옷 한 벌 제대로 사입지 않았습니다. 외식은 1년에 몇 번 있을까 말까 했습니다. 모든 돈은 딸들 교육비로 나갔습니다. 큰딸이 결혼할 때는 예단과 혼수를 준비하느라 3천만 원을 썼습니다. 작은딸이 결혼할 때도 2,500만 원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딸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찼으니까요. 하지만 7년 전 남편 철호 씨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심근경색이었습니다. 가게에서 일하다가 쓰러졌고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그날 이후 영순 할머니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혼자 사는 집은 너무 조용했고 혼자 먹는 밥은 맛이 없었습니다. 밤에는 잠이 오지 않아 천장만 바라보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때부터 할머니는 친구들을 자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외로움을 이기기 위해서였습니다. 월요일에는 옛날 동네 친구들을 만나고 수요일에는 시장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금요일에는 교회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만날 때마다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가끔 노래방도 갔습니다. 한 번 만날 때마다 3만 원에서 5만 원씩 나갔습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 만나니까 한 달이면 60만 원이 넘게 없어졌습니다. 그래도 할머니는 그래서 또 일자리를 찾습니다.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에요.
퇴직금도 있고 연금도 나오는데 말이죠. 그냥 불안해서요.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지인 소개로 고문직 맡고요. 작은 가게 차리고요. 자원봉사 나가고요. 처음엔 괜찮아요. 보람도 있고 시간도 보내지고 그런데 몇 개월 지나면 문제가 생깁니다. 피곤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들어요. 스트레스도 받고요. 건강검진 받으면 수치가 안 좋아요. 혈압도 높고 당뇨도 오고 그때야 깨닫습니다. 아,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평생 일하느라 힘들었는데 왜 또 이러고 있나? 그리고 후회합니다. 진작 그냥 놓을 걸 왜 또 이랬을까? 이게 70대 선배님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냥 노신 분들이 건강도 더 좋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50분 넘게 직접 만나 뵙고 들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끝까지 보시면 왜 노는 게 최고인지 확실히 아실 거예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다고 생각하시면 댓글에 예라고 적어주세요. 유익하지 않다면 아니오라고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더 발전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도 자동으로 보실 수 있어요.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의 노후가 정말 행복해질 겁니다. 그럼 첫 번째 분 이야기부터 들어볼까요? 이른두 세조성민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대기업에서 35년 근무하셨어요. 임원으로 퇴직하셨고요. 퇴직금도 넉넉하게 받으셨습니다. 연금도 나오고요. 그런데 퇴직하고 딱 석 달 만에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아세요? 지인 소개로 작은 회사 고문직을 맡으셨대요.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었어요. 그냥 집에만 있으니까 불안하셨던 거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고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보고 저녁이 되면 허무한 느낌이 들고 이러다가 정말 폐인되는 거 아닌가 싶으셨대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지인이 제안한 고문직을 수락하신 거예요. 처음 몇 달은 괜찮으셨대요. 회사에 출근하니까 뭔가 하는 느낌도 들고 사람들도 만나고 월급도 받으니까 보람도 있고 그렇게 2년을 일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으시는데요. 의사 선생님이 이러시더래요. 혈압도 높고 당뇨 수치도 안 좋네요.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나요? 그 순간 조성민 어르신은 깨달으셨대요. 아,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퇴직했는데 여전히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고 있네. 건강도 나빠지고 있네. 그날로 고문직을 그만두셨어요. 그리고 결심하셨대요. 이제 진짜 놀아보자. 아침에 일어나서 시계도 보지 말고 하고 싶은 것만 하자. 그렇게 생활하신 게 벌써 5년째예요. 지금은 어떠신지 말씀을 들어볼까요? 젊었을 때는 건강 생각할 시간도 없이 죽어라 일만 했는데 요즘은 건강이 오히려 더 좋아졌어요. 매일 아침 산책하고 점심 먹고 낮잠 자고 저녁엔 친구들 만나서 수다 떨고 너무 좋더라고요. 진작 이렇게 살았어야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조성민 어르신이 놀기 시작하면서 건강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서울대 노년내과 연구팀에서 65세 이상 어르신 800명을 10년간 추적 조사했는데요. 은퇴 후에도 일 중심으로 사는 그룹과 여가 중심으로 사는 그룹을 비교했더니 여가를 잘 보내고 계신 어르신들의 심혈관 질환 발병률이 무려 41% 낮았대요. 게다가 우울증도 절반 수준이었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노는 게 게으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노는 게 곧 건강이고
노는 게 곧 장수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도대체 논다는 게 뭔가요? 그냥 집에서 텔레비전만 보는 게 노는 건가요?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75세 한동욱 선생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한동욱 선생님은 교직에서 정년 퇴직하셨어요. 그런데 퇴직하고 나서도 뭔가 해야 할 것 같으셨대요. 주변에서도 그러셨고요. 선생님, 그냥 집에만 계시면 금방 늙어요. 뭐라도 하셔야죠. 그래서 뭘 할까 생각하다가 재능 기부를 하자 하고요. 복지관에서 아직 글을 못 배우신 어르신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자원봉사를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보람이 있으셨대요. 학생들이 한글을 배워가는 모습 보면서 뿌듯하기도 하고, 그런데 6개월쯤 지나니까 이상한 느낌이 드셨대요. 분명 좋은 일 하는 건데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아침에 일어나는 게 이렇게 부담스러울까? 고민하다가 깨달으셨대요. 아, 이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남들 눈치 보면서 뭔가 해야 한다는 강박 때문에 하고 있구나. 그리고 바로 그만두시고 정말 아무것도 안 하셨대요. 일주일 동안요. 처음엔 많이 불안하셨대요.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되나? 지금 내 인생을 너무 낭비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일주일째 되던 날 아침에 눈을 뜨셨는데 문득 산책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건강 때문에 해야겠다는 의무감도 아니고요. 그냥 산책이나 나갈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나가셨대요. 집 근처 공원을 천천히 걸으면서 나무도 보고 하늘도 보고요. 불어오는 바람에 계절도 느끼면서요. 그러다 벤치에 앉아서 1시간을 요즘 말로 그냥 멍 때리시다가요. 문득 그때 느끼셨대요. 아, 이게 노는 거구나.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시간에 쫓기지 않아도 그냥 내 마음 가는 대로 하루를 보내는 게 진짜 노는 거구나. 그 이후로 한동욱 선생님은 매일매일 다른 일상을 보내고 계신답니다. 어떤 날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시장에 가시고요. 어떤 날은 It hurt good, more than I can say. But maybe love isn't holding on. Maybe it's knowing when to walk away. We try to hold what we're slipping through, like sand running from our hands. Every promise started losing shape. We couldn't be what we once planned. Your eyes would look right through mine, like you were already gone. We stayed too long in a fading light, trying to prove we still. It hurt good, more than I can say. But maybe love isn't holding on. Maybe it's knowing when to walk away. We try to hold what we're slipping through, like sand running from our hands. Every promise started losing shape. We couldn't be what we once planned. Your eyes would look right through mine, like you were already gone. We stayed too long in a fading light, trying to prove we still. It hurt good, more than I can say. But maybe love isn't holding on. Maybe it's knowing when to walk away. We try to hold what we're slipping through, like sand running from our hands. Every promise started losing shape. 오전 11시까지 주무시고요. 어떤 날은
도서관에서 하루 종일 책 보시고요. 어떤 날은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그냥 집에서 음악만 들으세요. 그날 몸이 원하는 대로 사시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죠. 그렇게 사시면 무료하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답하시더라고요. 무료한 게 뭐 나쁜 건가요? 평생 바쁘게 살았는데 이제 무료할 권리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하루가 금방 가서 무료할 새도 없어요. 이제야 비로소 시간의 주인으로 사는 것 같아요. 여기서 핵심을 정리하자면 이거예요. 노는 건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의무가 없는 상태로 사는 거예요. 누구한테 보고 하지 않아도 되고요. 누구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요. 오늘 뭘 해야 한다는 계획이 없는 상태. 그게 진짜 노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래도 돈을 벌어야 하는 분들도 많으신데 어떻게 해요? 그냥 놀면 생활이 안 되잖아요. 맞아요. 현실적으로 돈이 필요한 분들이 많으시죠. 그래서 제가 만난 70대 선배님들 중에 여전히 일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일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68세 김재환 어르신 이야기 들어보세요. 이분은 아파트 경비로 일하세요. 퇴직 전엔 공장에서 일하셨고요. 그럼 이분은 제가 말한 노는 조언과 반대로 사는 건가요? 아니에요. 제가 여쭤봤어요. 지금 일하시는 게 힘드시진 않나요? 그랬더니 이렇게 답하시더라고요. 힘들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건 일이라기보다 시간 보내는 거거든요. 아파트 경비는 긴급한 일만 없으면 대부분 시간이 자유로워요. 근무하면서 책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산책도 하고요. 월급도 받으면서 제 시간도 챙기는 거죠.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일과 놀이의 경계를 어떻게 보느냐. 돈 때문에 마지못해 하는 일, 스트레스 받으면서 하는 일, 그건 은퇴 후에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려면 차라리 퇴직을 안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시간의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있고요. 내 속도대로 할 수 있고요. 그러면서 돈도 조금 벌 수 있다면요. 그건 일이 아니라 놀이가 될 수 있어요. 70대 부부 이야기도 들려드릴게요. 남편분은 올해 73살 되셨고 아내분은 71살 되셨어요. 이분들은 은퇴 후에 작은 김밥 가게를 시작하셨는데요. 하루에 5시간 점심 장사만 하세요. 그리고 오후엔 뭐 하시냐고요? 그냥 노세요. 남편분은 동네 친구분들하고 바둑 두러 가시고요. 아내분은 친구들 만나서 수다 떨러 가시고요. 저녁엔 둘이 산책하시고요. 장사는 좀 어떠시냐고 물어보니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남으신데요. 연금에 보태서 생활하시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분들은 이걸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냥 하루 일과 중 하나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산책 가는 것처럼 가게 가서 손님 받는 것도 그냥 일상의 일부인 거예요. 의무가 아니라 선택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데 하는 게 재밌으니까 하는 거죠. 아내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젊을 땐 돈 벌려고 악착같이 일했잖아요. 그런데 이젠 달라요. 김밥 싸는 게 재밌어요. 손님들이 맛있다고 하면 기분 좋고요. 이게 돈 벌려고 하는 일이었으면 진작 그만뒀을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이거예요. 은퇴 후에 일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준이 달라져야 해요. 젊을 땐 얼마를 버느냐가 기준이었다면요. 이젠 내가 즐거운 가가 기준이 되어야 해요. 돈은 그냥 따라오는 거고요. 그럼 철학자들의 말씀을 들어볼까요? 중국의 철학자 장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의자연, 억지로 하지 않아도 저절로 이루어진다.
노자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무의무불위, 함이 없이 하면 이루지 못함이 없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억지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대로 살라는 거죠. 심리학자 에릭슨은 노년기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노년기는 자아 통합과 절망의 갈림길이다. 자아 통합은 자신의 삶을 받아들이고 의미를 찾는 거예요. 절망은 후회와 불만으로 가득 찬 거고요. 은퇴 후에도 계속 일하려는 강박에 시달리면요. 자아 통합을 이룰 수가 없어요. 여전히 무언가를 증명하려고 하고요. 여전히 인정받으려고 하고요. 그러면 평화로울 수가 없어요. 77살 소영수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젊을 땐 의미를 찾으려고 했어요. 내 인생이 남한테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젠 알아요. 내가 행복한 게 가장 큰 의미라는 것을요. 내가 웃고, 내가 편안하고, 내가 건강한 게 주변 사람들한테도 가장 좋은 영향을 주는 거더라고요. 이 말이 처음엔 이기적으로 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스트레스 받으면서 뭔가를 억지로 하는 사람과요. 매일 웃으면서 편안하게 사는 사람, 누가 주변에 좋은 영향을 줄까요? 자식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이 억지로 뭔가 하시면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는 거랑요. 그냥 편안하게 즐기면서 사시는 모습을 보는 거, 어떤 게 더 좋을까요? 자식들은 부모님이 행복하길 바라는 거지요. 부모님이 뭔가 대단한 일 하시기를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우린 평생 충분히 일했어요. 누구한테 미안해해야 할 이유 없고요. 이제 노는 건 내 권리고 내가 가진 자격이에요. 인생 전반전에는 남들이 원하는 대로 살았잖아요. 회사가 원하는 대로, 가족이 원하는 대로, 사회가 원하는 대로, 이제 인생 후반전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70대 선배님들이 입을 모아 말씀하셨어요. 은퇴 후엔 무조건 놀아라. 그게 진짜 잘 사는 거다. 이건 게으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자유와 행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놀아야 하는 걸까요?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자, 여기서 70대 선배님들이 실제로 어떻게 노시는지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시계를 보지 마시고 알람도 끄세요. 몸이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요. 주무시고 싶을 때 주무시는 겁니다. 처음엔 불안할 거예요. 일찍 안 일어나면 뭔가 잘못된 것 같고요. 하지만 딱 일주일만 그렇게 사세요. 그럼 몸이 자기 리듬을 찾아갑니다. 평생 시계에 맞춰 살았잖아요. 7시에 일어나고 8시에 출근하고 이제 그런 거 버리세요. 내 몸이 원하는 시간에 일어나세요. 어제 늦게 주무셨으면 오늘은 늦게 일어나도 돼요.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70살 박인수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 알람을 껐을 때는 정말 불안했어요. 혹시 점심때까지 자면 어떡하나 걱정했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몸이 알아서 7시 반에서 8시 사이에 깨더라고요. 억지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알람 소리에 놀라서 깨는 게 아니라 그냥 편안하게 깨는 거예요. 이게 진짜 쉬는 거더라고요. 두 번째, 계획표를 버리세요. 오늘은 뭘 해야지 이런 거 정하지 마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몸이 원하는 걸 하세요. 산책하고 싶으면 산책하고요. 아무것도 하기 싫으면 그냥 누워 계세요. 죄책감이요. 그냥 갖다 버리세요. 평소엔 계획대로 살았잖아요. 오늘은 이 일하고 내일은 저 일하고 이제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몸이 산책하고 싶다고 하면 산책 가시고요. 책 읽고 싶다고 하면 책 읽으시고요. 그냥 누워 있고 싶다고 하면 누워 계세요.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72종신 소욕 불효구 70세에 이르러 마음 가는 대로 해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다. 요게 바로 지금 여러분이 누릴 자유예요. 74살 이명희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전엔 다이어리에 빼곡하게 계획을 적었어요. 오늘은 병원 가고, 내일은 시장 가고, 모레는 모임 가고, 그런데 어느 날 그 다이어리를 다 찢어버렸어요. 그리고 아무 계획도 세우지 않았죠. 처음 이틀은 뭘 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했어요. 그런데 사흘째부터는 정말 편하더라고요. 아침에 눈 뜨면 오늘은 뭘 하고 놀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너무 즐거워요. 어떤 날은 하루 종일 집에서 뜨개질만 하기도 하고요. 어떤 날은 갑자기 버스 타고 바다 보러 가기도 해요. 이게 진짜 자유더라고요. 세 번째,